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임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쉽게 말해 일반 사과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초모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초모 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초모 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식초와 사과초모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효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초모식초는 색깔이 약하고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초모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초모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초모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초모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과초모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초모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초모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초모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초모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사과초모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다섯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초모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작용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초모 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초모 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초모 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2~3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1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 소모 식초를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 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 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에 즙을 짜준 뒤 사과초모 식초 1스푼에서 2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초모 식초 2~3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죠.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과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해주고 대변의 양을 늘려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드시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드시는 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서 체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반응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갖고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서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가 높아집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당을 더 안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많이 보셨죠? 복숭아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해서 복숭아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들이 사라져서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통조림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복숭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서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화물 중독에 의해서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씨앗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온에 2-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8도에서 13도 사이의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도라지 좋아하시나요? 도라지는 무침이나 도라지차, 도라지즙으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라지는 그 독특한 맛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효과들이 많다는 것 아실까요? 오늘은 도라지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또 도라지에 대한 우리 건강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라지의 효능은 바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라지가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거담작용, 즉 가래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폐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으로 예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혹시 사포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삼에 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라지에도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은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에 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목이 칼칼하거나 인후염 증상에 시달릴 때도 유용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도라지차를 권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제부터는 목이 칼칼하거나 기관지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도라지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두 번째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더 좋다는 옛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알려드린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외에도 도라지에는 여러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도라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도라지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도라지와 같은 흰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잔틴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도라지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도라지의 대단한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도라지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긋하고 쌉쌀한 도라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 놀랍죠. 도라지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도라지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해서 세포의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염 작용을 통해서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한국 식품영양과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로 실험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실험 결과는 도라지 추출물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에도 성장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 다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는 도라지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도라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라지의 효능으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도라지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도라지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도라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사포닌과 플라티코딘 D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지방 배출을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도라지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도라지는 노화 방지와 피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놀라운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잘못 섭취하거나 특정한 체질의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도라지 섭취법과 도라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도라지가 독이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바로 도라지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섭취할 때는 철분 보충제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도라지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의 섭취입니다. 도라지가 소화에 안 좋다니 놀라셨나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도라지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라지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라지를 좀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배탈이 나거나 또 설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도라지 섭취를 자제하거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몸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분들이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도라지의 섭취는 체질에 맞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아주 좋지만, 만약 평소에 찬 성질의 음식을 자주 피하고 있다면 도라지를 섭취하기 전에 체질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체질에 잘 맞지 않다면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량을 섭취해보고 그 후에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라지를 끓여서 차처럼 마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라지를 먹을 때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이 음식들을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능을 보완하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도라지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찰떡궁합은 도라지와 사과입니다. 도라지와 사과는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가 가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그리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여러 영양 성분들이 결합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달콤한 맛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완화시켜 주어서 맛도 좋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라지를 사과와 함께 갈아서 먹거나 혹은 도라지 차에 사과 조각을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와 함께 먹기 좋은 두 번째 추천할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와 도라지의 궁합은 아주 유명하죠. 배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때 기관지의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도라지의 효능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도라지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을 줄이고 기관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배와 도라지를 함께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영양뿐만 아니라 배의 달콤함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특히 쌀쌀한 겨울철 배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보양만큼 좋으니 꼭 챙겨 드셔야겠죠. 도라지와 환상의 짝꿍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도라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도라지의 효능을 더욱 잘 살려준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우려서 차로 한번 마셔보세요. 도라지와 찰떡궁합인 음식이 있으면 도라지와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겠죠.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의 궁합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도라지와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도라지의 효능이 잘 전달이 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돼지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먹으면 도라지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라지와 돼지고기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라지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시중에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주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술과 도라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라지에 있는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도라지를 섭취하면 간에 과하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술은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라지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꼭 술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겠죠.